아마추어의 만담. 우리는 첫 시간에 비잔티움 공화국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되짚어보자면 그 당시 국가라는 관념은 인민 모두가 권리를 가지고 또 국가의 일에도 참여한다는 의미로 공화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비잔티움 제국의 경우 고대와 중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도로 복잡한 상징, 이미지, 그리고 이념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문제들은 당시 사회의 실질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방해를 주게 되죠. 바로 그 점 때문에 학자들은 권력자들이 규정하는 안정된 질서가 아니라 기존의 권위가 부정되는 비상시, 특히 인민들이 주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시도하는 바로 그 무정부적인 순간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봤던 칼델리스의 비잔티움 공화국에서 개진됐던 대표적인 방법론이죠. 또 한편으로 일각의 학자들은 그리스어로 민중 또는 대중을 의미하는 표현인 디모스에도 집중을 했습니다.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민중정당 또는 대중정당으로 번역이 되는 이 디모스라는 제도는 제대로 분석이 되지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로마 사회의 특징적인 검투사 경기나 전차 경주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에서 서로 다른 대중들이 경쟁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궁정의 예법에서 황제나 관료들의 들러리로 참관했다고 알려졌죠. 물론 이러한 해석은 사료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결과였고 또 아직 그 상징적인 모습들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저도 이 디모스 정치와 이를 통해 수정된 비잔티움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저도 얼마나 더 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 할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다만 이제 일단은 대략적으로 고대 로마 제정으로부터 비잔티움 제국으로 이어지는 연결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고대 로마 제정 후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네이버의 군단병님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제가 이야기를 하기에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네이버에서 군단병님의 블로그나 아니면 네이버 역사 카페 부흥의 군단병님이 작성하신 로마 제국 관련 글들을 참조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링크는 제가 남겨두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은 사실 어떤 팟캐스트도 아니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몇 가지 이야기해보고 싶은 점은 또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거창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과학의 해석의 선을 넘지 않게끔 조절을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어요. 제정시대 로마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보통은 제정 수립에서 끝이 나거나 혹시 남아 있어도 군인 황제 시대가 되면 끝장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로마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면 공화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자들의 경우 포에니 전쟁 이후 군벌들이 대두하고 동맹시 전쟁, 삼두정치, 카이사르 독재를 거치면서 로마적인 공화국의 미덕은 사라진다고 봅니다. 이런 견해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사실 진정한 로마는 이미 기원전 27년에 무너지고 타락한 로마 제국만이 남은 셈이라고 할 수 있죠. 로마 제국도 아니고 거기서 다시 수백 년 뒤 비잔티움 제국을 공부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운명론적인 역사관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화정이 붕괴하면서 세워지게 된 아우구스투스의 원수정은 곧 로마 이야기의 엔딩이 될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를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공화국이 과연 정말로 계속되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서기 69년도에 베스파시아누스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왕의 법에 대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되는 율리우스 왕실이 네로 황제에 이르러 내전으로 붕괴되자 서기 69년 말에 베스파시아누스는 내전을 끝내고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왕의법 또는 황제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이 되는데, 이 법률이 기록된 동판이 14세기 중엽 로마시 호민관을 지냈던 콜라디 리엔초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브런트 교수가 내놓았던 연구가 있습니다. 1977년에 로마하론이라는 학술 잡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Lex de Imperio Vespasiani, 베스파시아누스의 황제에 대한 법이라는 것이죠. 이 중에서 특히 논문 마지막 단락에 있는 브런트 선생의 글을 인용하고 싶네요. 제가 간단하게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황제와 평등한 이는 없었고 오직 암살과 내란에 의한 수단으로서만 그를 끌어내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의 권력은 헬레니즘 시대의 현실이나 이론이 아니라 공화정의 선례의 본적을 두었다. 임페라토르 카이사르는 국가의 대표자였다. 그 권위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공화국의 관습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그는 책임의 소지가 있었고 또 규탄받을 수도 있었다. 만약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다면 퇴위되었다. 결국 칼델리스가 인용하였던 황제법에 의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분히 이러한 연구에 기반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국가, 그 체제가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아니면 심지어 제정이든 이 공화국이라는 로마 국가의 체제는 그 본질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 황제기와 그 이후에 4세기, 5세기 혼란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상당 부분 와해되었지만 칼델리스에 의하면 이는 491년 아나스타시우스 1세의 즉위와 함께 새롭게 갱신되면서 로마 제국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서 아우구스투스의 원수정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듯이 아우구스투스나 네로나 아니면 그 어떤 군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로마 사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념이라는 사회 하부 구조적인 체제는 이 권력자들의 규정에 의해서 변화하지 않고 잠시 밀려났다가도 오히려 나중에는 거꾸로 제왕의 도리를 규정하게 되는 그런 힘을 가졌음을 여기서 논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에요. 군인 황제 시대와 더 나아가 5세기에 이르는 시기는 어땠나요? 이쪽은 자료도 거의 없어서 보기 힘들거든요. 또 한편으로 군인 황제 시대부터 시작해서 4세기와 5세기의 혼란기에 이르기까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과거 로마 제국 또는 로마 공화국의 수도로서 로마시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의미가 점차 퇴색되는 듯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군인 황제들이 등장하고 3세기의 말에 이르기까지 혼란이 계속되다가 로마 제국은 사도정의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사도정이라고 하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하고
국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총 4명의 황제를 두어서 국가를 좀 더 확고하게 통제 아래 두고자 했던 조치를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 사두정 시대부터는 황제 중에 누구도 로마에 머물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상한 상황이지만 또 얼핏 보면 그럴 법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군사적인 이유로 로마 내부에서의 내분도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게르만족이나 페르시아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이면서 동시에 군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당시의 군주들은 정치적 의미보다도 군사적인 의미에 집중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들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 궁정을 두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원래는 로마시의 원로원과 로마시의 시민들이 황제의 권력을 인정하고 또 승인해주고 때로는 탄핵할 수도 있는 그런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과정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이 시점이 되면 따라서 황제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힘이 로마시와 그 시민들 원로원의 손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 오리엔트로부터 유래했다고 하는 전제군주제 같은 체제를 시도했다. 그런 설명들이 나오죠. 또 한편으로 이 시점에서 황제의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는 군대라는 기관에 귀속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고대 로마사를 전공을 하지는 않고요. 중세 시기를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데 후기 그러니까 비잔티움 시대의 논의를 살짝 가져와서 시사할 점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 군대가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군부 독재와 같은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공화국을 언급하면서 로마 원로원과 로마 시민을 강조해왔지만 사실 로마 시민들은 로마시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이 퍼져 살고 있었죠. 이미 이 시점에는 만민법도 통과된 지 이미 시간이 꽤 흐른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개 도시로서의 수도 로마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전 로마의 시민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전국적인 성격을 바로 로마 군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점이죠. 이 점은 이제 후기 비잔티움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전 국민이 모두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더 두드러지는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로마, 특히 아직 완전하게 체제 변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고대 제국 시절에 또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논의될 지점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4세기와 5세기의 이런 정치체제적 위기는 어떻게 수습되나요? 491년 아나스타시우스 1세 취임이 계속 언급되는데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4세기와 5세기가) 되면 로마 제국에는 더 한층 큰 위기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 제국을 재통일하고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갖는 종교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제국을 통치할 콘스탄티노플을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왕조는 실패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 이 시점까지도 사도정 시대 이후 복구가 되지 않는 로마 인민과 원로원의 지탱이라는 확고한 정치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 정당성 부여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이런 불안정한 체제에서 내전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4세기, 5세기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사망하게 됩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던 최초의 인물이었죠. 또한 로마 제국을 마지막으로 다시 통일했었던 군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가 죽은 다음부터였습니다. 테오도시우스에게는 아르카디우스와 호노리우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르카디우스는 동로마의 황제가 되고 호노리우스는 서로마의 황제가 되었죠. 하지만 이 둘의 나이가 모두 10살 초반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들을 보조할 만한 실권자가 필요했습니다. 곧 황제들은 정치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서방 제국에서는 연달아 게르만 실력자들이 황제를 내쫓거나 옹립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동방제국도 자유롭지 못했죠. 결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57년에 동방제국에서도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당시 게르만 신 장교였던 아스파르에 의해서 황제가 옹립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새로 옹립된 레오 1세는 아스파르의 입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로 4세기 말에서 5세기 걸친 로마 제국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레오 1세는 파격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바로 자신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당시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였던 아나톨리우스 1세에게 자신의 대관식을 왜 예식에 맞추어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레오는 총대주교로부터 관을 받고 황제로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바로 실질적으로 황제가 정치적인 주도권도 얻고 또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시민이나 원로원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군대라던가 공식적으로 자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사라진 상태에서 종교적인 신성성을 부여하여 안정을 찾고자 하였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임시 방편에 불과하죠. 실질적인 권력이 없다면 황제에 대한 도전은 언제든지 계속될 수 있고 정치적인 소유도 계속될 겁니다. 아스파르가 지금은 죽었어도 이후에 또 다른 아스파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역시나 레오 1세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친위 세력으로서 새로운 군대를 들여옵니다. 현재 터키의 남동부 지역을 당시에는 이사우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산악 지역에 살고 있던 부족을 이사우리아족이라 불렀는데, 그 이사우리아족의 족장에게 자신의 딸을, 그러니까 공주를 결혼시키게 하고 이 사위를 통해 자신의 친위 세력을 유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사위는 이름을 바꾸어서 제논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제논이 바로 레오의 뒤를 이어서 정권을 승계받게 되는 제논 황제죠. 하지만 이 제논 황제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인기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동로마 제국의 중앙에서 지지하는 정통교리가 아니라 저 멀리 동쪽에서 지지를 보내는 단성론이라는 이단 교파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가 로마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황제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계속 터져 나옵니다. 제논의 정통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황실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연이어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심지어는 제논의 장모가 반란을 일으키고 제논의 처남이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반란에 휩싸여 있는 와중에 결국 서로마 제국도 허망하게 멸망하게 되죠. 이런 어려움 끝에 제논은 491년 4월 9일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한밤중에 로마 제국의 역사는 일대 전역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께서는 기독교의 경전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 경전이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부가 첫 번째 파트가 구약, 두 번째 파트가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이라는 게 풀이하자면 옛 계약 또는 옛 약속,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새로운 약속, 새로운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맺었던 계약, 어떤 모종의 약속은 신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끝이 나거나 종결이 되고,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 새로운 단계로 이행이 된다는 걸 의미하죠. 똑같은 일이 서기 491년 4월 9일과 491년 4월 10일 이 두 날짜 사이 한밤중 콘스탄티노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길어지면 어차피 관심이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먼저 491년 4월 9일 밤, 황제 제노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한밤중이지만 콘스탄티노플 도시 사방으로 전파됩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제각기 집에서 나와 대경기장이나 광장 등으로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뜻은 명확했어요. 더 이상 이교도나 이단이거나 또는 로마적이지 않은 인물을 황제로 지명하지 말라고 시위를 했던 것이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편협해 보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당시가 고대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정통 기독교를 믿고, 또한 로마인의 사회에서 로마인의 혈통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통치자로 맡는 것을 어쨌든 선호했던 것이죠. 제노의 아내였던, 그리고 그 전 레오 1세의 딸이었던 아리아드니가 이 상황에서 전면에 나섭니다. 대경기장으로 나간 아리아드니는 연설을 통해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무진들, 그러니까 원로원, 교회 성직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회의를 한 끝에 제위를 아나스타시우스라는 관료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아나스타시우스가 공식적으로 취임식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궁궐 내부의 대전 앞에서 이루어진 공식 취임식에서 누구에든지 원한을 품지 않고 나라를 고든 이성으로서 관리하겠다는 선서를 하게 되죠. 그 뒤 대경기장으로 올라간 아나스타시우스는 의복을 차리고 취임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고결하신 아브구스타 아리아드니가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원로원의 지도자들 중 최고 원로들의 판단, 그리고 강력한 군대와 충성스러운 인민의 의견 통일을 통해 나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꺼려하고 주저한 끝에 나는 로마인들의 황제권을 삼위일체의 너그러움을 입어 스스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두의 공통된 복리를 위해 나에게 드리워진 짐이 얼마나 거대한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 여러분들이 내게 하기를 바랐던 것을 내가 행동을 성취함으로써 받게 되기를
나는 만물의 통치자인 신께 기도합니다. 고대 사회의 가치관과 종교적인 수사들이 들어갔음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아나스타시우스의 발언에서 고대의 국가관 그리고 황제가 어떤 식으로 권력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힌트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곧 인민 전체의 의견 통일 그리고 황제의 의무가 되는 모두의 공통된 복리라는 것이죠. 이렇듯 취임식을 통해 아나스타시우스는 황제가 다시금 새로운 로마시, 즉 콘스탄티노플의 원로원과 시민 그리고 군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지지를 얻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분명하게 선포했죠. 바로 이 점에서 칼델리스와 같은 연구자는 아나스타시우스의 즉위가 있었던 4월 10일에 이 사건을 로마 제국의 새로운 왕해법, 새로운 계약이 갱신된 획기적인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점에 이르러서까지 사도정과 군인 황제들의 시대를 거치면서도 실질적으로 로마 국가의 권력이 어디에 누구에게서부터 기원을 하는가, 또 베스파시아누스 이래에 어느 정도 계속되다가 단절되었던 왕해법 렉스 레게아이는 사실 불문율, 로마 국가 안에서 사람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던 하나의 가치관이 기록되어 있는 법으로 옮겨지는 과정이었을까 하는 문제. 또한 아나스타시우스의 사례가 베스파시아누스의 왕의 법을 새로운 전통 혹은 새로운 계약으로서 세웠던 것인가? 또 그렇다면 당시 권력 당사자들과 사건 당사자들인 콘스탄티노플 시민들, 원로원, 황제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였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시기, 그러니까 군인 황제 시대와 4세기, 5세기의 혼란기를 거치면서도 로마 국가의 공화국적 속성, 실질적인 권력이 인민으로부터 기원한다는 가치관은 결코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이로 보건대 왕해법, 렉스 레게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베스파시아누스가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어졌다가 끊어졌다 라는 이야기만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는 로마 사회 내부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적인 원칙으로서 누구나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상의 법의 기능을 해왔다는 것이고, 또 아나스타시우스의 사례를 통해서 이 누구나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불문율이 다시 한번 의례의 형태로 성문법으로 옮겨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델리스 같은 연구자가 바로 491년 4월 10일을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군인 황제 시대, 사두정, 4세기, 5세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은 비록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심지어는 한때의 공화국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로마 국가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보면 로마 사회 전체 내부 안에 각인되어 있는 국가는 모든 인민의 권리로부터 기원하고 모든 인민이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 핵심적인 부분만은 결코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게 되는 국가의 체제가 공화정이든 왕정이든 제정이든 실질적으로는 그 사회 내부의 시스템을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규정당하는 객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각을 통해 우리는 고대 로마 제국으로부터 비잔티움 제국으로 넘어가는 연결 부분을 완전하게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당연히 그 이후 시대로 넘어가겠죠. 6세기, 7세기 부분을 다뤄볼 겁니다. 황제가 가지는 강력한 권력과 민중이 정당 제도인 디모스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서로 반응하고 피드백을 하고 심지어는 서로 적대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로마 제국에 어떤 추호의 변화라도 있었는지, 그 과정을 이제 고대 세계가 서서히 끝나고 비잔티움 제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경계 지점에 들어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